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엠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좀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제 이런 도형만 보게 되면 사실은 여전히 조금 아리송할 수 있긴 하지만 어제 좀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원엠템 시스템을 내가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원엠템의 어떻게 보면 주요한 구성 요소인데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개를 둘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나중에 확장이 돼야겠지만은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남이 운영하는 원엠팀 기반의 시스템들이 연동을 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응용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PC 뭐 등등등등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건데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직접 통신 피어투피어 구조는 아키텍처 특성상 지원하지는 않고 어플리케이션 간에 무언가 협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만드신다고 치면은 그게 모든 게 이제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각각의 플랫폼 안에서 리소스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의 스펙의 용어상 이제 Common Services Entity CSE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CSE는 원액된 플랫폼이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플랫폼 안에는 리소스들이 트리로 돼 있다. 그럼 이 리소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던 게 이제 레스트풀이라고 하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레스트풀에 대한 그런 개념적 이런 걸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모든 것들이 리소스가 생성되고 조회되고 업데이트되고 삭제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트리 형식의 구조에서 하나씩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뭐 뭔가 이벤트가 발생한다. 근데 그런 이벤트를 요청하는 거, 혹은 그런 리소스에 대한 생성, 조회, 업데이트, 삭제. 보통 그걸 약자로 이제 CRUD라고 하는데요. 그런 CRUD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하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바로 이제 이어져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등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에 있는 그 플랫폼에 등록돼 있다고 해서 나는 모든 요청을 이 플랫폼에다가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리소스만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액세스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시스템에서 식별 가능한 어떤 플랫폼에 있는 어떤 리소스도 내가 그 액세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액세스라고 표현드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CRUD, 무언가 리소스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갱신하고 삭제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 있든 거든 내가 식별만 가능하다면 식별자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요청을 보내는 과정 자체는 이 헛바이 헛 커뮤니케이션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만약 여기 있는 요 리소스를 내가 만약에 조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IP 주소를 안다고 해서 바로 내가 다이렉트로 내가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가 등록했던 나의 레지스트라에게 그런 요청을 보내고 실제로 그 요청 메시지 안에 타겟 자체는 여기에는 이 리소스의 주소를 이제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실습에서는 그 CSE가 플랫폼이 하나 있는 환경만 가정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리소스 타겟을 적는 뭐 to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 값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리소스 주소를 적게 되는데 그 주소가 제가 어제 예를 들어 그 031 그 경기도 안에서는 031이라는 걸 떼고 그 전화 요청을 하는 것처럼 그 전화를 거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있는 거면 서로 간에는 사실 지역번호 없이 바로 이제 내가 여기에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거쳐가지고 여기에 어떤 리소스를 내가 그 액세스를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내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서로 다른 내가 등록했던 CSE가 아니라 다른 CSE에 있는 무언가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031 지역번호처럼 이 CSE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식별자 플러스 이 리소스의 그 이 안에서의 고유 식별자를 가지고 내가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전화번호 개념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간단한 저희 교환 시안처럼 CSE가 하나 있는 환경에서는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시지만 이런 CSE 플랫폼이 다수 개가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뭔가 요청을 헛바이업으로 보내서 다시 또 헛바이업으로 응답이 오는 이런 원활한 아키텍처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런 리소스의 식별자 체계, 그다음에
이런 엔티티들,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도 다 식별자가 있는데요. 이런 식별 체계가 그런 요 안에서 유니크한 거, 그다음에 요 안에서 유니크한 거,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들 안에서 유니크한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표로 전부 다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요 한 장을 통해서 한번 좀 아키텍처의 특성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CS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CSF라고 하는 거는 굳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을 그냥 논리적으로 묶어서 그냥 문서로 표현한 것 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거에 해당하는 뭔가의 리소스 혹은 리소스에 해당하는 API들, 이거에 해당하는 API들 이런 것들이 그 표준 문서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개념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실제 API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리소스에 해당하는 API이기 때문에 리소스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컨테이너 인스턴스 플러스 컨테이너 타임 시리즈랑 타임 시리즈 인스턴스 이런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환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개념 설명을 드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다가 특히 이제 서버 쪽에다가 이제 일종의 그 부분 사본을 만들어서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이제 저희가 접근 제어 쪽에서 보게 될 텐데 실제로 표준에는 접근 제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 메소드 그 방법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좀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나중에 서비스에도 접근 제어는 보통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구현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에서도 직접 이제 시연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그룹 기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룹 멤버를 관리해서 멤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 멤버들 내가 한 번에 액세스하는 거. 내 입장에서는 한 번에 액세스지만 실제로 그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입장에서 그룹의 멤버들한테 그런 요청들을 쭉 뿌려주고 응답들을 취합해가지고 나한테 하나의 응답을 준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는 이제 되게 편리하게 멤버들을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그런 기능들을 플랫폼이 대신해준다. 근데 대신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요청 혹은 계약 관계가 그룹 리소스를 생성하고 필요하다면은 그 그룹 리소스를 수정하는 행위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그룹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룹 리소스가 생성되어 있는 한 이 그룹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자체가 나중에 그 그룹에 대해서 무언가 요청이 왔을 때 자기 이 플랫폼이 그런 기능들을 막 수행해 주는 거죠. 요청들을 팬아웃 해주고 응답을 수신해가지고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응답을 회신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그룹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어플리케이션은 그 플랫폼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지만 그런 기능들을 일반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기능들을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내가 직접 구현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일일이 구현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니까 내가 서비스의 이런 기능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때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해당하는 리소스를 생성한다. 리소스 인스턴트를 생성한다. 그러면 해당하는 리소스마다 기능들이 이제 동작하게 될 텐데 기능을 나타내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플랫폼이 쭉 지속적으로 리소스가 남아있는 한 이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리소스 생성이라고 하는 게 기능을 활용한다고 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전히 조금 개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추상적일 수 있긴 한데 그것들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서 잠시만 한번 좀 읽어보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토콜적인 질문 좀 주셨는데요. 요거 앞에 아키텍처 예시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따가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에서도 한번 또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이 1M, 2M에서 이제 통신하는
주체들이 이제 로지컬 엔티티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린 게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맺으면 이렇게 선들이 이어지고, 요 선들이 이어진 이런 하이라키 혹은 이런 트리 구조 자체가 이제 원앤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HTTP로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가정사항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HTTP로 만약에 통신을 하게 된다면 HTTP로 여기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이 이렇게 포워딩 돼서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최초로 내가 그 궁극적으로 타겟했던 리소스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 요청이 HTTP로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여기까지 도달하겠죠. 여기는 리스폰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나한테 다시 회신이 오는 구조인데요. 이제 MQTT라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시간상 그림을 뭐 예쁘게 그리면서 설명드리면 힘들 것 같은데, HTTP나 코앞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라서 내가 보내고 뭐 그다음 플랫폼이 바로 받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서버 클라이언트 바로 뭐 피어투피어처럼 통신을 하는 구조인데, MQTT는 이제 아마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자면, 실제적인 MQTT 통신은 내가 만약에 이제 이 A1이랑 MACSE가 만약에 요청을 주고받는다고 치면은 내가 요청을 여기에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요청 자체는 브로커에다 보내게 되고요.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 메시지를 브로커가 여기에 있는 MACS라고 하는 요 타겟했던 녀석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에 HTTP나 팝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번씩 보냈는데 무조건 MQTT 같은 경우는 브로커에 보내고 브로커가 해당하는 뭐 토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요 녀석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또 여기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보내고 여기다 포워딩 해주고 이거 전달해주고 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개 브로커리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이제 MQTT를 사용하면 좋은 대표적인 예를 이제 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에서 이제 시연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선이 좀 얇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할게요. 뭔가 이제 외부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고 이쪽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이름으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방화벽 뒤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퍼블릭 IP가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IP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앞에서 뭐 나트 포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 메시지가 이쪽에서 여기로 바로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한 요청이 바로 못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종종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노티피케이션을 이 어플리케이션이 서브스크립션 여기다 걸어놓으면서 노티피케이션을 MQTT로 보내죠. 근데 MQTT를 어떻게 받을지는 뭐 토픽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나중에 조금 더 개념이 서시면은 그쪽 영상을 다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MQTT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요청이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냐면 실제로 이 녀석이 여기 MQTT 브로커에 커넥션을 물고 있고요. 만약에 그 MQTT 노티피케이션이 발생했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여기 브로커에다 보내고 커넥션을 물고 있는 이 A한테 브로커가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방화벽이 있든 뭐 나트 환경에 뭐 다른 그 설정이 안 돼 있던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바로 올 수 있는 것처럼 MQTT는 동작할 수 있어서 MQTT를 사용하는 환경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뭐 설명 좀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MQTT를 쓴다라고 하면은 HTTP나 코어처럼 바로 이렇게 서버 클라이언트가 통신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뭐 전달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쉬는 시간 또 질문 주시면 그때 제가 쉬는 시간에 따로 한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프로토콜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1M2M의 입장에서 1M2M의 코어 프로토콜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그 요청 메시지는 얘한테 보내는 거고, 얘한테 보내는 거고, 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프로토콜이 HTTP로 메시지가 갈 때, MQTT로 갈 때, 혹은 뭐 웹소켓으로 갈 때, 이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내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구현할 때는 당연히 어떤 프로토콜로 메시지 보낼 건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구현 입장에서는. 그럴 때 이제 뭐 메시지가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원MTM에서 정의하는 코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이렇게 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두 가지를 나눠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쉬는 시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룹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도 저희 교환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개념 설명만 드리는 건데,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아니면 뭐 OCF 연동 뭐 등등등등 결국 외부의 기술과 뭔가 연동하는 이런 부분의 테마 자체는 거기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결국 나의 입장이 계속해서 제가 이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나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내가 뭔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원엠템의 플랫폼 어딘가를 구축하는 거고 나는 원엠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솔직히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내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앞에 있는 API를 이제 쓸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인프라에 만약에 OMADM이나 OMA LWMTM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게 결국 장치 관리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탑재되어 있는 디바이스랑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서비스를 만든 입장에서 그러면 그 오마 DM의 프로토콜을 내가 또 내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나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원엠템 어플리케이션 쓰는 거니까 어쨌든 리소스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원엠템의 그 표준으로 내가 장치 관리를 더 쉽게 할까 이 두 가지 고민인데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표준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오마 DM의 프로토콜로 장치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원엠템의 API로 원엠템 플랫폼에다가 이런 것들 요청한다.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케이션 폴리시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실습에 계속 나오고 어제 시연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 통지 기능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내가 구독을 하고 내가 받을 수도 통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구독하고 하나 이상의 또 다른 타겟에다가 통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제 리소스가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리소스가 새로 생기는 게 다른 리소스랑 어떤 관련이 있냐, 이런 것들을 API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타겟 리소스가 이거다. 만약에 타겟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게 뭐 컨테이너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니면 또 다른 뭐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랑 A 리소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가 구독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표준에 구독 가능한 리소스 유형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컨테이너 리소스들 결국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담기 때문에 그런 컨테이너 리소스에다가 구독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이제 어제 보여드린 거고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럼 컨테이너 리소스에 구독을 한다는 거는 컨테이너 리소스의 차일드 리소스로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생성한다. 서브스크립션 리소스의 그 반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는 뭔가 구독에 대한 설정 정보를 담고 있는데 구독의 대상은 그 리소스의 부모 리소스다. 이렇게 리소스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API에서도 실제로 무언가의 결국에는 새로운 기능을 내가 계속해서 플랫폼에다가 설정해 놓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그 기능에 해당하는 리소스, 예를 들면 이 서브스크립션이나 아니면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그룹이라든가 뭐 어나운스먼트 이런 것들을 리소스를 생성을 하는 행위인 거고요.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리소스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의 기능을 내가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 리소스 개념을 이제 기능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상 좀 생략을 할 테니까 관심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되셨던 부분들은 여기 있는 텍스트나 그림을 좀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내용이 기존의 유튜브 영상에 지금 녹화가 되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4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한 설명 드렸는데, 릴리즈 5, 뭐, 이거는 아마 나오려면 한 2년은 아마 걸리긴 할 텐데, 표준 그런 스케줄상. AI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건 저희 기관 입장, KT 입장에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지금 프로토타입을 좀 만들고 있고, 나중에 실제로 그 1MTM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저희 기관 입장에서 바라보는 원엠템 플랫폼 결국 여러 센서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쉽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룹, 뭐 아니면 구독 통지, 어나운스먼트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플랫폼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쉽게 학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 모델, AI 모델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인퍼런스를 위한 인풋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플랫폼이 그냥 매번 쉽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접근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요구사항 있으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논의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API 파트 하나를 좀 설명드렸고요. 파트 2는 어떻게 보면 앞에 개념 부분을 조금 더 API 관점에서, 특히 이제 API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 표준 문서를 제가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표준 문서가 이제 리소스는 이제 어트리뷰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뭐 표로 돼 있어서 속성 이름, 그 다음에 이게 뭐 리드 온리냐 아니면 리드 라이트냐, 그다음에 카디널리티가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명세를 담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상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A 레지스트레이션은 A 리소스를 생성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 리소스에 어떤 속성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은 거냐, 속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어제 한번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텍스트로도 조금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 강의가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넘어가고, 디스커버리는 어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 가이드 부분에서 뭐 일부 시연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레벨에서 구독 통지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약간 좀 힌트를 메시지 레벨에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프로토콜은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데요. 좀 아까 제가 코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썼기 때문에 그 코어 프로토콜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 저희 규격의 목록은 아마 다른 그 앞에 개요 부분 이런 장표에서 잠깐 나왔을 텐데, 어쨌든 실제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교환 같은 걸 통해서 기본 개념을 좀 익히시고, 인터페이스 명세 자체는 TS1의 그 펑션 아키텍처 문서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토콜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콜 명세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 프로토콜이 이제 TS0004번 문서이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요 그림인데, 거기에 이제 코어 프로토콜이랑 바인딩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마 시간상 이거 설명을 따로 못 드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원엠템 코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위쪽에 일부 요 윗부분을 일단 보고 설명드릴 텐데, 어제 다른 그림에도 좀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원엠템의 요청 메시지를 오리지네이터가 리시버한테 보내면 리시버가 그 요청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서, 처리라고 하는 게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처리를 해가지고 그 응답 메시지를 결국 오리지네이터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네이터가 보낸 요청 메시지에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고 각각의 파라미터에는 어떤 것들이 실리는지, 그게 이제 리소스를 생성하는 요청이든 조회하는 요청이든 갱신하는 요청이든 삭제하는 요청이든 어떤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각각의 파라미터로 구성해서 만들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받았을 때 처리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응답 메시지를 어떤 파라미터로 어떤 식으로 오리지널한테 다시 보낼 거냐, 기본적으로 요청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과정을 코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저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이제 구현하시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여기는 오리지네이터 리시버긴 하지만 어제 보았던 그런 예제처럼 만약에 원엠템 디바이스가 있고 원엠템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 뭐 홈 게이트웨이에다가 뭔가 요청을 보내고 받는 환경이라고 친다면 실제적으로 그 처리하는 로직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TS4번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하시게 될 텐데, 소프트웨어 개발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은 물리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엠팀은 IP를 가정해가지고 지금 프로토콜 설계가 되어 있는데, IP 위에서도 실제적으로 HTTP, 코압, MQTT, 그림에 빠져있지만 웹소켓 프로토콜을 써서 원엠2M에서 정의하는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메시지 프로토콜로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방법을 담은 거. 예를 들어서 어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파라미터들은 HTTP의 헤더에다가 실어보내고 어떤 파라미터는 HTTP의 바디에 실어보내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이제 프로토콜 바인딩 혹은 바인딩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이런 대상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려면 HTTP 코압, MQTT, 웹소켓 메시지로 변경해서 보내는 것까지 이제 개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HTTP로 갔는데 예를 들어 TCP 그다음에 IP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실은 이미 HTTP 프로토콜에 다 포함되어 있고 HTTP 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서버 라이브러리 이미 다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실제적으로 구현하신 영역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개발하실 때는 내가 원엠템 예를 들어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원엠템 메시지를 요청 메시지, 응답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파싱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처리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과 그 메시지 자체를 HTTP로 어떻게 변환해서 주고받을 거냐, 예를 들어 MQTT로 어떻게 변환해 가지고 브로커 통해서 전화 주고받을 거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토콜의 개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은 아까 이제 MQTT 관련돼서 질문 주셨던 것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프로토콜도 그래서 이제 코어 프로토콜이 어떤 거냐? 원엠템의 코어 프로토콜, 원엠템이 정의하는 프로토콜 영역과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바인딩 프로토콜이랑 매핑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거 어제 교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조금 거의 다 돼가는데 어제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저희가 전달됐던 내용들이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라는 표현 자체도 여기에 써놨던 것처럼 1M2M TR25번 문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축약해가지고 포스트맨으로 실제로 시연하는 것들을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환경 설계, 그다음에 그 각각의 엔티티들이 실제적으로 원엠투엠은 어떤 API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걸 한번 좀그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설명을 드렸던 이유 자체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원엠투엠은 어플리케이션 결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내가 공통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기능을 플랫폼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간의 직접적인 통신은 지금 없는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뭔가 일련의 스마트 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플랫폼과 어떤 요청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API를 호출해가지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원엠템 API 관점으로 오리지네이터랑 리시버를 이제 이 그림으로 그런 콜플로우를 한번 쭉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원엠템의 API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의 리소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거를 조회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그런 액세스, 뭐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아마 표준은 조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리소스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소스가 이런 식의 플로우로 쭉 이제 API 호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거냐? 중간 과정에는 이 정도의 리소스가 생성된다. 여기 실제 리소스 이름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시연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A 등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기고 A 아래에 예를 들어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지컬하게는 리소스가 이제 생기고 인스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내가 통지받기 위해서 구독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독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인스턴스를 담는 컨테이너의 뭐 차이드로 서브스크립션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 그룹을 뭔가 내가 나중에 배치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룹을 생성하는데 그 그룹의 멤버들은 예를 들어 이러한 컨테이너들을 멤버로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리소스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마 모니터링 하시면서 실제 아마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뒤에 과정도 이제 그 콜플로우를 설명 좀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습의 첫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소스 코드로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 포스트맨으로 요청을 보내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시연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구현 관점에서는 실제로 원엠2M의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엠2M 코어 프로토콜에서 정의하는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말씀드린 거고, 일단 포스트맨 자체가 HTTP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HTTP로 이게 실제로 전송될 때는 일단 리스폰스는 저희가 진단상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장소를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각각의 헤더나 아니면 그 URI에 매핑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PC 프리미티브 컨텐츠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HTTP 바디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원엠템 이런 메시지가 만약에 MQTT로 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해당하는 토픽을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토픽 외에 실제로 MQTT의 메시지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요게 이제 통째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바인딩의 그런 요약 부분에 이게 조금 있으니까 그거 그 프로토콜 쪽에 장표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실제적으로 메시지가 넘어오는 것도 어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가 수신되는 거 MQTT 클라이언트, MQTT FX에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그런 콜플로우 쭉을 실제로 포스트맨으로 직접 한 번씩 해보는 거를 저희가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쭉 직접 한번 시연을 보여드렸었고요. 여기 장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막 생성 같은 것들을 쭉 하면서 리소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실제로 생성한 리소스를 쭉 한번 그냥 적어도 디스커버리 자체는 리소스 아이디를 목록으로 리스트로 반환하기 때문에 적어도 리소스의 상세 내용까지 보이진 않지만은 제가 쭉 리소스를 생성하면서 생성된 리소스를 디스커버리를 한번 직접 검색해 보는 거,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모든 리소스를 검색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성했던 만약에 컨테이너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필터 조건에다가 그 컨테이너의 그런 열거행 값에 해당하는 3을 제가 타입 값으로 줘가지고 컨테이너만 검색할 수도 있고, 내가 A 생성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타입 값을 2로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성한 서브스크립션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타입을 23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서브스크립션만 실제로 목록을 조회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포스트맨으로 간단하게 좀 시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홈에 어떻게 보면 기기를 다중으로 이제 뭐 액세스하는 거가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어서 앞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룹을 사용하는 그런 예제들도 직접 시연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그룹의 멤버를 만약에 이게 스테이터스가 저희가 스테이터스를 담는 컨테이너 리소스였는데 실제 데이터는 컨테이너 아래에 있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담겨 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그룹을 묶어가지고 이 그룹을 팬아웃해서 조회하게 되면 실제로 이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리소스 두 개가 반환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스테이터스의 최신 데이터들만 만약에 내가 일괄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어제 구두로 말씀드린 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모비우스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는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스테이터스 뒤에 슬래시 LA를 붙여서 스테이터스의 마지막 인서스를 조회할 수 있는 그 레이티스트 가상 리소스를 멤버로 하나, 둘 만약에 넣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 가상 리소스를 그 저희 모비우스 구현 기준으로는 일괄 조회를 플랫폼이 대신해가지고 그 최신 인스턴스 두 개를 반환해 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 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 그룹 2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그것도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어를 하는데 제어 명령 자체가 이제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비동기로 이벤트 기반으로 전달이 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제어 명령을 저장하는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요 컨테이너에다가 실제로 각각의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서브스크립션을 설정하는 걸 저희가 임의의 시나리오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모든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스트맨 하나로 저희가 뭐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보여드리느라 그렇게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가정상으로는 그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자기가 컨트롤 메시지를 외부에서 컨트롤 명령을 내릴 텐데 인스턴스 생성을 통해서 그걸 내가 그 이벤트로 내가 수신하기 위해서 나의 컨트롤 벌브 1이 나의 컨트롤 그 컨테이너에다가 서브스크립션 달고 벌브 2는 벌브 2의 컨트롤에다가 서브스크립션 다는 생성하는 그걸 어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참고하시라고 하나는 HTTP로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는 서브스크립션 만들었고 또 하나는 MQTT로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는 그 서브스크립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수신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내가 시간상 생략은 했지만 뭐 예전 영상에도 들어가 있고 실제 그 장표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컨트롤 자체도 그 팬아웃을 통해서 실제로 한 번의 요청을 내가 유저 앱이 내리는 건데 그 요청을 그룹 팬아웃을 내부적으로 플랫폼이 나를 대신해서 수행해가지고 벌브 1의 컨트롤 리소스, 그 다음에 벌브 2의 컨트롤 리소스에다가 온이든 오프든 그런 명령 메시지를 일괄로 팬아웃 해주는 그런 것들도 시나리오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원엠템의 수많은 리소스랑 수많은 API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직접 개발에 사용해 보실 만한 그런 기능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API 자체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개발 가이드 요 장표에서는 다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를 내가 설정을 할 때 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뭔가 그 센서 측정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건데 그걸 생성할 때는 내가 전체 인스턴스 개수를 예를 들어서 뭐 100개짜리를 할 수도 있고 10개짜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시나리오로 한번 녹여내 가지고 한번 개발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플랫폼에는 정책상 사용자가 그거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를 100개까지만 저장하게 해놨는데 101개가 됐을 때 이제 과거 데이터는 삭제되고 100개까지만 이렇게 유지하게 그런 것들을 뭐 쓴다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인스턴스 개수 같은 것들도 뭔가 현황 대시보드 이런 데다 노출해 준다거나 그러한 그 설명드렸던 몇 가지 기능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테스트 하시면서 실제로 원앤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보통 쓰실 만한 정말 대표적인 기능들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연으로 구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